예, 정영규 원장님,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국회의원이 한 그, 명입니다. 어, 예,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기, 선생님 발표 중에 저도 이제 아무래도 정치 철학 공부를 하니까 관심 있는 게 페리에스, 그분의 이제 이론이 관심이 있는데, 저는 좀, 아직 명확하게 그 사람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가 그렇게 분명하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편으로, 리얼 프리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마티아 센이나 무슨 뉴스바움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왜 capability approach 이런 거 있지 예, 예, 않습니까? 예, 예. 자유에 관해서. 음, 약간의 적극적 자유 개념처럼 이제 그런 것처럼 들리고 저한테는 또 한편으로는 공유 자산이라고 그러죠. 공유 재산이라고 그러셨네. 커먼웰스라고 그러는 예, 거. 예, 예. 그거는 사회주의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어떤 가치 창출을 할 때 그것이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이제 어떤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설사 내가 어떤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부 내 거가 아니다.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의 기여를 통하는 거니까 이 명목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내가 가져갈 것이 적다. 이제 이런 주장처럼 들리는데 그 두 개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리버테리언이라고 그러고 레프트 리버테리언이라고 그러는데 리버테리언 같으면은 저는 그 케이퍼빌리티 어프로치 같은 건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밀튼 프리드만처럼 결론이 나야 될 것 같고 그냥 제가 스테레오타입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예 무슨 사회주의적인 그런 전제를 갖다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기본소득 페리에스가 얘기하는 기본소득 체제로 가더라도 그것이 지금은 그냥 기본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어떤 힘을 얻으면은 거의 정말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결론이 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기본이 아니라 평등소득, 균등소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선생님이 맨 처음에 보여주신 기본소득당의 맨 처음 논거들이 나오잖아요. 예, 예. 우리가 다 같이 음, 만든 거다. 그럼 제가 드는 질문은 거기에 대해서 페리에스한테도 똑같이 질문할 것 같은데, 왜 기본에서 멈추느냐? 다 같이 나눠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만약에 우리가 다 같이 만든 건데 왜 우리가 기본만 나눠갔습니까? 전체로 그냥 풀로 나눠 가져야지. 그, 아까 박 선생님, 박전선 교수님 말씀하셨던가, 90%까지 커먼웰스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예, 예, 예. 그럼 그게 어떻게 저, 월 60만 원에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논거에 기반하면은 월 600만 원이 돼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그게 재밌는 거는, 이 반 페이서가 예, 이론가이고 운동가이고 정책가예요, 지금. 네. 이분이 이제, 단순한 강단 철학자는 아니에요. 음, 음. 그러다 어느 나라 보니까, 사람이에요? 예? 어느 벨기에 나라 살아요, 사람?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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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거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아까 우리 박 선생님이 이제 롤즈 이론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롤스는 자기는 여기에 반 프레스 얘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반 프레스는 롤즈 이론을 많이 수용을 해요. 그래도 똑같은 얘기예요. 나눌 빵을 키우려고 하면은 열심히 일하게 해야 된다는 게 사람들을. 그것도 인정하고 또 나누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정도의 세금을 내면 일을 안 하니까 가진 자들이. 그리고 애매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걸 책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용납할 수 없는 불평등도 문제고
그 다음에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 개념은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평등은 허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불평등도 허용하지 않고 자유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이념적인 지형에서 보게 되면은 모순되는 그런 주장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걸 이 사람은 자유지상주의자의 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가 웃기지만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불평등 문제 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은 또 주장을 해요. 그럼 자기 이론을 이렇게 몰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허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운동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기본소득 국제네트워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유럽 네트워크가 86년도에 생기고 우리나라에 2년 만에 열렸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서강대학에서 2016년도 7월 달에 열렸어요. 그때 뭐 상당히 좀 이 반응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중류 일간지에도 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론적으로 얼마나 정당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느냐하고 관계없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정도의 세력을 좀 확보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주장이.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기도에서 이 기본소득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막 얘기하거든요. 청년수당 주고 이런 것도 기본소득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뭐 하다못해 현 경기도 지사를 맡고 있는 분이 책도 번역을 했어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분하고 둘이 같이 번역도 해내고 해서 경기도의 경기개발연구회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업적을 축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복잡한 얘기는 없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주자는 얘기죠. 그 뒤 철학적 배경이 뭐 자유하고 이 평등이 모순된다 이런 생각들은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일단 시작을 해보자는 주장인 것 같아요. 소액으로라도. 그러다 보면 이게 크게 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또 돈을 받으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원이 얘기는 뭐 그것이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정세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소액의 정세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엄청난 정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일치 안 해요.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예를 들면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배관시하지 않잖아요. 등한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 같으면은 이제 그 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저 기반을 마련해 주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갖다 돕기 위해서 그런 어떤 뭐 소득세 비슷한 제도를 갖다 마련해가지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과 같은 재원을 갖고서 기본소득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쓰면은 아까 선생님이 뭐 계속 지적하셨던 문제 같은데 괜히 필요하지도 않은 8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20%한테 갈 돈을 갖다가 나머지 60%가 나누어서 갖는 그야말로 파퓰리즘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자유와 평등을 조화를 시키고 뭐 이런 뭐 현실적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의도가 불순한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게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 돕고 싶으면은 20%한테 소득세를 갖다 도입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쪽에 내놓은 게 뭔가 하면은 안심소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쪽이 말하자면은 네거티브 인컴 텍스를 조금 우리식으로 변형시켜가지고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은 기존의 복지제도를 다 없애자고 그랬는데 안심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은 다 없애지만 일부만 없애는 거예요. 저항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보게 되면은 이제 기본소득은 후퇴하고 노동 문제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공포감은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필하는 게 아닌가, 기본소득이. 그래서 뭐, 그거 지지하는 사람들은 복지국가도 똑같죠. 뭐, 가감한 모험을 젊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뭐, 노동자의 지위를 올려서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도록 할 수 있고, 뭐, 이 기업가들을 일종의 협박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걸 할 수 있다 해서 장점은 많이 나열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고 하는 의식은 없는 것 같아요. 정치적 의제를 삼아서 뭘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지.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맥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예, 말하시죠. 마이크. 예, 전 평소에 기본소득 관심 있었는데 오늘 기본 지식을 얻은 것 같습니다. 뭐 많이 계몽이 됐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기본소득의 논쟁을 정치화하면은 이게 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잘못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탈정치화하고 학문화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 결론이 뭘까가 굉장히 궁금하면서 이 선생님이 보내신 글을 읽었는데 마지막에 아까 박정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근대문명이라는 게 사회재산을 토대로 한 건데 기본소득은 근본적으로 이 토대를 무너뜨리는 문명의 붕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셨길래 야 이건 굉장히 큰 결론이고 근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을 한번 바꿔서 그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회재산과 커먼웰스. 이 선생님은 커먼웰스를 이제 공공부라고 번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공공선 내지는 공화국으로도 번역을 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양축인데요. 개인의 사회재산을 신성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갖고 있는 부 아니면 모두를 위한 선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선 이 두 개의 조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도 굉장히 공화주의 사상이나 근대에서 이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연속선상에서도 기본소득 논의를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선생님은 단지 이제 사회재산의 그 토대를 둔 문명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주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좀 이거를 기본소득론을 탈정치화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문명 패러다임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 기본소득 결국 트리거를 한 건 코로나란 말이에요. 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험해진 거죠. 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이 사회적 안전망이나 아니면 한 사회가 공동체가 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직정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필요에 의해서 이 논의가 시작됐던 거고 이 실험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를 했지만 이건 성공이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는 시작의 단계고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을 우리가 만드는 단계에서 일어난 현상이고 이전까지의 문명 패러다임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이 점점 더 벌어지거든요. 저는 이걸 이제 뉴노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의 문제든 아니면 인구 문제도 그래요. 인구가 감소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부분의 노동을 로봇이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세대 문제예요. 지금 기본소득에서 가장 힘을 얻는 게 청년 기본소득이잖아요. 그 서초 구청장도 그렇게 그쪽을 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이 청년들이 미래인데 이들이 이제 출발점상에서 너무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전 인구가 아니라 어느 한 세대를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분명히 지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정치화하지 말고 학문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새로운 문명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를 그냥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저는 문제가 뭐냐면 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원이고 이제 이렇게 된 국가 예산이 너무나 많이 팽창하지만 결국은 미래의 빚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미래의 자원을 갖다 쓰는 거죠. 이게 요새 최근에 나 테넷 그 영화처럼 미래와의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미래의 습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인들을 위해서, 현재인들의 기본 삶을 위해서 미래의 부를 갖다 쓰는 게 정당한 건가? 그 다음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기본권 개념도요. 처음에요. 1인 1표 주는 거. 이것도 처음에는 인간의 기본권이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흑인한테 하고 여성들한테 보통 선거를 한다는 거 다 웃었다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권 개념으로 기본소득을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 이런 식으로 한번 이 논의 자체를 정치화하지 말고 새로운 문명의 전환에 맞게끔 학문적 논의로 한번 하는 게 문명사적으로 맞는 방향이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학자들이 했던 논의를 가지고 기본소득을 우리가 이렇게 논쟁을 하기보다는 미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이 논의를 좀 확장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인데도 굉장히 두 개의 키워드가 제가 딱 들어오는데요. 우선 이제 신준 선생님이 얘기하신 가운데 전체적 키워드가 기본소득은 정치 문제다 하는 게 딱 들어왔고요. 아무리 논의해도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논의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이게 딱 들어왔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기본소득 위기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수 유토피아 길인가 아니면 선의로 포장된 디스토피아,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이양구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셨던 그 문맥 속에서 과연 이게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두 개의 키워드가 들어오면서 전체가 아주 조금 이해됐습니다. 상당히 오늘 이제까지 제가 잘 몰랐던 기본소득의 문맥을 아주 이 다양한 권위 학자들 선생님들의 그 말씀을 듣고서 오늘 참 굉장히 제 기본소득이 이제 완전히 꽉 찬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은 어떻게 제가 이해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문학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저는 문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한 개개인이 어떻게 이런 공통적인 분모에서 새롭게 아까 우리 김기봉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탈정치화해서 학문화도 중요한데 한 개개인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참 마음에 와닿는 정말 나한테 좋았다 하는 그런 걸 유토피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참 그런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신준 선생님 좀 대답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답변을 예. 그럼 선생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하시고 그래야죠. 김경호 선생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긴 역사를 보면 많이 일어났거든요. 개념이 바뀌는. 전혀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뒤에 가서 당연시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제가 그다가 말도 안 되는 이점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던 것도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재 자유주의하고 사회주의의 어떤 양쪽 다 한계가 온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공동체주의라든지 공화주의가 대안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크게 거의 설득력을 못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글쎄요. 이런 현상들이 더 극단적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뒤집힌다. 이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본주의나 시장경제라든지 자유주의가 지금 우리 김 선생님이라든지 우리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도전을 극복하고 다시 이어질지 아니면은 중세에서 건드려 넘어오듯이 다른 식으로 넘어갈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당히 지금 위태로운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해요. 저는 원래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래서 저 같은 생각은 자유주의가 이런 도전들을 어떻게 수용을 해서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닌 것 같다. 좀 더 선도적으로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지적 실험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현실적으로는 구체적인 대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주의냐 자유주의냐에서 그 개념의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정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개념을 막 뛰어넘어가지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럴수록 현실성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김경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 학문적 태도는 좀 존중을 합니다. 두 걸음을 뚫고 나가는 뭐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제 그 정도의 뭐는 보이지는 않는다.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도 전통을 복원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공화주의는.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자유주의든 사회주의든 공화주의든 뭔지 그걸 재해석해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용 가능한 형태로 나아가는 거다. 그 이름은 어떻게 붙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름은 뒤에 붙겠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모색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뭐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가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 관심을 가졌다. 왜냐면 이 기본소득이 어떻게 보면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뛰어넘을 정도의 좀 파괴력이 있다고 보여요. 이 개념 자체가. 상당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뭐 가난한 사람 도와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떤 새로운 문명 전체를 탄생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저력 같은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많은 이론적인 맹점은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당 정도의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건 무슨 명분으로 반대를 하겠어요. 리얼 프리덤 포 올이거든요, 이게요. 우리는 일부에게만, 돈 있는 사람에게만 자유롭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입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 자유를 주자는 거거든요. 그 명분에 대해서는 학자적으로는 대단히 거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책이 아마 힘을 얻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허우승 교수님. 시간이 많이 없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 교수님 발표 정말로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모임만 아니라 이재명이나 김종인이나 이런 정치가들하고 만약 그런 모임이 있으면 이제 선생님 갖고 계신 이 고민을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는 대로 실질적 자유 모두에게 저는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 그러니까 쉽게 파퓰리즘이라고 비난하기도 어려운 게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대체로 정규직들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학에 계시더라도 비정규직 몇 분 계셨어요. 그럼 그 자제분들이 영국이나 미국에 유학하다가 갑자기 귀국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경기도 살았는데 그럼 하여간 경기도 지사가 뭐 10만 원짜리 패키지든 뭐든 이제 그 아이가 돌아와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받은 엄마, 아버지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래 이게 그냥 자기들 돈이 뭐 100만 원 벌었다면 이게 보태져서 20만 원, 30만 원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게 얼마나 신 교수님 말씀대로 볼러타일 이슈처럼 보여서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고민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 양극화해서 또 한편으로는 재원에 대한 우려를 함께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제 정말로 정치가들에게 진영이 다른 정치가들의 모임에서 그들의 고민을 좀 심화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베이직 인컴 실험지 가운데에 미국의 알래스카 말씀하셨고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딸아이가 온타리오주에 있는 퀸스 대학에 있기 때문에 잠시 찾아보니까 2017년에 10달도 그래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하다가 중단하고 말았는데 거기는 유니버셜 베이스 인컴은 아니었고 150억 불 그러니까 캠불 정도 16조를 가지고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년을 계획했다가 10달 만에 끝을 냈는데 하지 못했어요.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이 굉장히 다양하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4,000명이 최대
1년 동안 17,000불을 받았다고 해요. 만약에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면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독립적으로 경제 운영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 기업, 이제 왜 실패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평가를 하는 모양인데, 하여간 왜 실패했는지 이런 점도 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질문을 한 두세 분 같이 받아가지고 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용 교수님, 정병용 교수님 나갔습니까? 그러면은 이남인 교수님 계십니까? 예, 선생님. 네. 이남인 교수님, 예. 저는 오늘 참 많이 배웠습니다. 신종섭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 질문하시고 또 논평해 주시는 거 통해서 너무 많은 걸 배웠고, 이 기본소득 이 문제 이제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오늘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전 따로 질문은 없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제가 또 일정이 있어서 바로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임채원 교수님하고 또 박지영 교수님 좀 질문해 주시죠. 네, 임채원입니다. 시간이 늦어가지고 오늘 좀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주로 하신 거는 그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 컨텍스트를 이야기했는데 저희처럼 행정학 하는 사람들은 정치 과정이나 정책 과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스위스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투표에 붙였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프로세스가 우리나라 국민투표하고 아주 달랐던 것 같거든요. 직접민주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유권자 2%가 그 아젠다를 세팅을 하면 국민투표에 갔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이 달랐고, 그 다음에 그때 나중에는 국민투표에서는 실패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의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직접민주주의의 다른 형태를 통해가지고 국민 발안이 될 텐데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기본소득이 새로운 사상의 패러다임 이런 거라면 그걸 형성하는 과정도 기존의 대제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나 다른 방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판페레이스도 루뱅 대학에 있으면서 지금 정치 과정에 대해서도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제 근대적인 대제민주주의 형태가 아니라 다른 여론 형성의 과정, 참여형이라든지 직접민주주의 이런 게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기본소득제, 그러면 정치 과정 혹은 정책 과정으로서는 다른 방식 이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중섭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신중섭 선생님의 어떤 생각과 좀 다른 이념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냐면은 지금 8월 말에 이제 독일의 슈피겔 잡지에서 좀 크게 보도된 게 독일에서 지금 3년 계획으로 120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 160만 원, 17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지금 새로운 기획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게 제가 좀 눈여겨본 게 차기 SPD 거의 당권 대표를 지금 하려고 하는, 지금은 이제 재무부장으로 있는데요. 독일의 재무부 장관으로 있는데,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신자유적인 정책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독일이 쌓아온 사회 안전망을 굉장히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비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좌파 진영 내부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이 이제 SPD,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독일 사회당의 입장인데, 오히려 그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지금 거의 당의 가장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당은 독일은 완전히 좌파당이라는 거예요. 더 이제 레디컬한 사회주의 정당인데, 그러니까 요런 지금 현재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에서 신중섭 선생님의 어떤 관점에서
이런 어떤 좌파 진영 내부에서의 이런 갈등에 대해서 논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논평을 해주실 수 있을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창원 교수님이 남아 계시네. 이창원 교수님도 질문을 하고 이제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이제 종합적으로 신중석 교수님이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요 계산해 보니까 지금 2020년에 1217조가 GDP예요. 막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얼마 될까? 2100조 원이요. 이걸 성장을 보니까 평균 한 10%씩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럼 2049년에는 만약에 99%의 국가 GDP의 부채 비율이라면 이 돈이 얼마나 될까 해서 4179조 원이에요. 이게 도대체 달성 가능한 일인지. 예를 들면 사실은 경제에서 성장이라는 것은 수요 측면에서 성장이 있고 공급 측면에서 성장이 있는데 양쪽 가봐야지만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쪽은 그냥 단계상 10%씩 성장하는 걸로 봤어요. 이렇게 되면 2042년이 되면 한국이 걸려져요. 왜냐하면 4,179조 원이라는 GDP가 달성한 그것만 이렇게 하면 생각을 해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2040년은 한국이 걸려져서 우리 그렇게 되면 이거 주문을 있어야 된다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준 교수님, 이제 선생님은 제가 잘 듣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이제 예산 문제, 국가 채무 추이, 예. 국가 채무 추이에 대해서 이창원 교수가 질문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채무 추이는 이제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여당 정부 쪽에서 내놓은 법제화한 거 있잖아요. 60%. 그런 것도 5년 뒤에 시행하겠다. 그래서 현 정부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채무 추이를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은 복지를 더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이고, 이 채무가 심각하다고 보는 분들은 좀 성장에 초점을 맞춘 분들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념적으로 갈려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GDP가 더 문제가 될 건데요. GDP 그 밑에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예. 이건 GDP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GDP를 추산한 것 같아요. 추산. 추산을 해서 계산하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게 하면 중앙일보에서 온 것 같은데, 중앙일보 제가 신문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로 보게 되면은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복지 비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구 문제라든지 성장 문제를 두고 보면은 곧 선진국 OECD의 평균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넘어서는 연도를 쭉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국가 부채 비율은 측정할 때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공기업 부채, 그런 거를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측정하는 분들에게 따라 가지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여기는 아마 공기업 부채를 넣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기업 부채를. 예. 그래, 그건 그런 정도 하더라도, 이제 앞선 두 분의 질문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제가 들을 수는 없는 거, 이제 정선생님의 말씀, 의사결정 문제. 이거는 이제 이걸 가지고 국민투표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뭘 가지고 국민투표를 하냐 이거죠. 지금 우리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민투표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액수까지 정해서 할 것인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액수를 정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액수예요.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받는.
그래서 아마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국민들이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까지 국민투표까지는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그거 나올 수도 있겠죠. 국민투표 한번 붙여보자. 그러나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아서 상당히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스위스하고 비교해서. 스위스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붙였고 발의 자체도 우리보다는 상당히 쉬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아마 정책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민투표에 붙여보는 것도. 그러나 상당히 위험하다. 여론이 갈리게 되고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냥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정을 하고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파에서 입장이 갈리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오리지널한 좌파들은 자본주의는 고쳐질 수 없다는 겁니다. 폐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기본소득은 자본주의를 폐기시키는 쪽이 아니라 조정하는 쪽이다. 고쳐 쓰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도 파레이스도 자본주의적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폐기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폐기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생산성이에요. 이걸 자본주의의 장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폐기하게 되면은 기본소득이고 뭐고 다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 오리지널 좌파들은 자본주의를 고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수명을 연장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반대입니다. 복지도 반대고 기본소득도 반대고. 그래서 내면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본소득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자본주의 폐기 쪽까지는 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내면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이상희 대표인가요? 그런 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데, 그러면 복지국가가 무너져가지고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지, 이거가 뭐 자본주의의 수명을 연장해주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념적으로는 드러내놓고 얘기하기 힘든 측면이 있죠. 예. 자본주의를 폐기하는 쪽에 손을 들겠다. 이런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사회적 위험성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골수 마크시스트들은 이 기본소득에 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수명 연장을 원하지 않거든요. 이거 엎어야 되는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유, 지금 어지간히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한 2, 3분 안에 이제 마치기로 하고, 혹시 지금까지 이제 그 토론까지 또 미진한 어떤 부분이 있는 거는 누구든지 좀 질문해 주시죠. 이제 마칠 때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신 교수님. 예. 정치권으로 진입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들어가셔서 기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상입니다. 그런 내년하고 정치권 진입에 성공하면 좋겠죠. 그럴 의욕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그럼 허 교수께서 좀 다리를 놔 보시지. 아유. 아니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하여간 정치권들이 초빙하셔서 말씀을 잘 듣고 그러면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정말로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우리 신중석 교수님을 좀 추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요. 오늘 정말 또 발표도 아주 참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좀 명료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오늘
늦게까지, 지금 벌써 이제 6시 반인데 한 2시간 반 동안 장장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신주 선생님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이렇게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